포클랜드 같은 상황은 안 일어나지만 해상 도발 대비 차세대 구축함 확보 노력해야 일본의 초계기 도발이 해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3일에 이르기까지 3회 이상의 적응 위협 비행을 연속 시도했으면서도 일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계속하며 국내 정치적 지지율 확보를 위한 거짓말과 무례를 일삼고 있다. 일본의 해상 위협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 일본과 한국의 해상 전력 격차와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론이다. 일부 언론들은 자국적인 내용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과장해가며 일본과의 군사 갈등에서 우리가 반드시 패배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일각에서 알려진 30분 내 한국 해군 전멸 운운이 그것이다. 한국 해군 전멸 가능성 거의 없어. 현대전에서 해군 전력의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전쟁은 1982년의 포클랜드 분쟁이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구형 미국제 순양함과 영국제 항공모함 그리고 신형 독일의 잠수함과 영국제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어 중남미에서는 상당한 해군 강국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세계 제3위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영국이었고 아르헨티나 해군은 막강한 영국 해군에 공격을 피해 다니다가 제대로 된 회전도 하지 못하고 포클랜드 제도의 제공권을 뺏기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해군도 아르헨티나 해군처럼 손쉽게 패배한다는 것이 30분 내 전멸 운운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 규모는 총 46만 톤이며 한국 해군은 19만 톤으로 해상자위대의 규모가 2배 이상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상 초계기도 일본은 100여 대, 한국은 16대 정도다. 물론 이런 주장은 내전과 해상 공쟁의 형태와 조건 양상이 전혀 무지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우리보다 우세하지만 일본이 해상자위대를 사용해서 독도를 빼앗거나 한국 해군을 전멸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 해군은 교전이 일어나지 않는 갈등 상황에서 우리 배와 영해를 지킬 충분한 능력이 되고 실제 해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전면전 상황에서는 일본이 우리 해군을 압도할 수 없다. 그 근거는 이렇다. 포클랜드 분쟁 같은 상황이 일어나. 우선 포클랜드 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 일본의 외교적 고립 때문이다. 섬나라인 일본은 러시아, 한국, 대만 및 중국과 모두 도서 분쟁을 겪고 있어 한국 함정과 영토 영해를 향해 해상 도발을 시도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든 전력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이 심기에 가까운 외교수를 펼쳐 중국과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매듭 짓거나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엮인 미국을 일본 편으로 100% 끌어들일 수 있다면 일본은 자신이 가진 해군력으로 강하게 한국 해군을 압박할 수 있겠지만 일명 일본 가신 현상이 몇 년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한국 해군의 전력도 최근 20년간 급격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다. 일본이 자랑하는 핵심 해군력 중 하나인 이지스 구축함은 일본이 6척을 보유했지만 한국도 3척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 전력도 연료 덜 축배 20여 척으로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이것이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함대 결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소규모 해전 및 제한적 전투에서는 우리가 크게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일본이 동해 남해 제공권 장악 못해 일본이 무력으로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지리적 특징과 공군력이다. 한국과 일본이 맞붙는 동해와 남해는 대양이 아닌 일종의 내리기에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 해군이 항공모함을 운용하지 못하고 아르헨티나 공군이 장거리 작전을 매우 어려워한 상황과는 다르다. 한국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보다 5번 기체가 더 많지만 F-15K 60대와 KF-8662대가 해상 항공전에 참여할 경우 일본이 동해와 남해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 한국 공군이 전력화한 레이 330의 멀티티 공중권 유기는 한국 공군의 고질적 문제였던 원거리 작전 능력의 부족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 결국 일본의 초계기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는 약하니 일본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거나 군사적 대응은 타국만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은 호들갑에 가깝다. 그렇다고 한국 대군이 초계기 도발이나 해상분쟁에서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해상에서 우리 주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플랫폼 즉 전투함의 질적 향상과 양적 증강이 절실하다. 현대 해상 전투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자랑하는 것은 전투기와 같은 항공전력이지만 이를 극대화하고 항공기가 하지 못하는 여러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전투함이기 때문이다. 해상 대응 플랫폼 전투함 부족은 문제. 모함을 건조한다고 해도 항공모함을 보유할 전투함이 부족하면 실전에서 항구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잠수함이 아무리 많아도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도 전쟁이 터지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압박을 가할 수 없다. 해상 초계기는 북극 극성상 크고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전투기의 공격에 취약한데 현재 운영 중인 그 어떤 전투기도 해상 초계기를 장시간 넘어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인공위성이나 무인정찰기로 적 함선의 위치를 알 수는 있겠지만 전투를 하지 않는 대치 상황에서 적이 함선을 몸으로 막고 실제로 견제할 수 있는 무기는 프리기탐 구축함과 같은 주력 전투함뿐이다. 잠수함이나 지뢰함 미사일 전투기보다 다양한 무기를 탑재해서 상황에 따라 완전 격침해서 손상 가벼운 경고 사격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전투함만이 가지는 장점이다. 전투함은 구경만 할 수 있는 눈먼 맹수가 아니다. 전투함은 해상 무기체계 중 수중 공중 해상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춘 ISR 플랫폼이다. 이와 달리 해상 초계기는 대부분 공중 표적의 감시가 불가능하고 수중 표적도 스노브 1을 사용해서 제한적으로 추적 가능하다. 한국 해군이 이런 전투함의 유용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KDBX로 불리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개발에 도전해왔다. 하지만 수상함 전력 증강에 부정적인 의견들 때문에 원활히 추진되어 오지 못했다. 바다 속에서 오랫동안 은밀히 작전하는 원자력 잠수함이나 원형에서 강력한 항공력을 제공하는 항공모함을 먼저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BX. KDBX는 원래 2009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X예라는 이름으로 2019년부터 전력화될 계획이었으나 이때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보조하는 일명 미니 이지스함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해군과 국방부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약 10년간 KDBX 계획을 미뤘다. KDBX 계획의 본격 추진을 결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18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였다. 2020년대 후반부터 6척의 KTX를 건조하기로 확정되었는데 거의 모든 부분을 국산화하고 특히 대공전 능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LSM 레이더와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항공기와 크루즈 미사일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춘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상함의 문제점인 초수평선 탐색 능력 즉 먼 거리에 있는 저공 비행적기나 함선을 탐지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KDBX의 개발과 함께 무인 복합형 전투회전 1기와 무인전 투수 상정을 KTX에 탑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장비들은 이미 상당 부분 탐색 개발과 기술 시연이 이루어져 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포드급의 갑판 위에 내린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 원이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포드급 항공모함을 방문하여 빠른 실전 배치를 독려한 바 있다. 포드급에서 독특한 점은 바로 아일랜드에 있다. 아일랜드 즉 항모의 항교는 과거 직사각형의 웨딩 같던 구조에서 스텔스성을 고려하여 경사지게 설계되었다. 항교는 크기가 작아지고 길이는 짧아진 대신 높이는 6m 정도 높아졌다. 항교 내부 논이 및 직급에 비해 다소 좁아졌지만
더욱 효율적인 관제 시스템이 채용되어 여유는 충분한 편이다. 효율적인 항공 작전을 위해 함교는 이미보다도 더 뒤로 배치했다. 이로써 비행갑판 공간이 이미 취급보다 더 넓게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최대한 적게 이동시키면서 갑판 중간에서 연료 재보급이나 재무장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작업 동선을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더 높은 출격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항공기용 엘리베이터는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다. 대신 함교에 미 항공모함 최초로 위상 배열 레이더인 듀얼밴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TBR은 스파이3 X밴드 레이더와 하이퍼 X밴드 광역 수색 레이더를 한대 묶어 각각 위상 배열 안테나 4개 면으로 구성한 레이더 시스템이다. 특히 스파이3MF는 펜슬 빔으로 적어도 표적까지 정확히 식별해낼 수 있어 주몰드급 구축함에도 채용되었다. TBR은 중거리 방어용인 ES의 셈이나 근접 방어용인 레나 CRWS 등으로 구성되는 함정 자체 방어 시스템과 연동되어 항공모함의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포드급은 이미 지급보다 간소화되고 스텔스성을 감안한 아일랜드가 특징이다. 특히 포드급의 아일랜드에는 스파이3 BBR이 장착되어 뛰어난 탐지 성능을 자랑한다. 문제는 장거리 목표를 탐지하는 스파이4V의 설이다. 우선 카터 장관은 실전 배치 시기를 맞추기 위해 주말급의 스파이4를 장착하기로 한 것을 취소해버렸고 결국 주말급 건조 사업에서 해결하기로 되어 있었던 스파이3와 스파이4의 연동 문제를 포드급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개발 초기에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위에서 발로 인해 항공 관제 레이더와의 간섭 현상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됨에 따라 스파이3와 스파이4의 동시 운용이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미 해군은 초도함인 제럴드 포드 함에만 리비아를 장착하기로 하고 후속함부터는 2개 의소를 장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1억 8천만 달러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포드급은 여전히 원자력 추진이지만 원자로 방식이 틀리다. 기존의 합연수로 방식은 대입부터 블루 계열을 대신하여 이번 비원자로를 채용하고 있다. 회사에서 1998년 개발한 대원비는 더욱 단순하고도 효율적인 설계를 채용하여 크기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전자제어 감시 기술을 채용하여 관리도 편해졌다. 무엇보다도 연료봉 교체는 20년에 한 번만 해도 되어 연료 재보급을 위해 항공모함을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게다가 애원비는 님이 지급의 해리포터 분류와 비교하면 전체 출력은 25%가 향상되었고 전기 출력은 원자로 1기당 무려 300MW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사실 이런 충분한 출력 덕분에 이메일 의회스나 AIG 또는 DVR 같은 신형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추후에 자유전자 레이저와 같은 레이저 무기도 장착할 예정인데 이 역시 출력이 충분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포드급여는 신형 원자로인 대원비가 장착되어 무려 20년간 연료 교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을 퇴역시키면서 10척의 리미츠급 항공모함들만 2017년 중반까지 운영해왔다. 원래 미 의회가 정해놓은 10척의 항공모함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첫 쿼터를 채우기 위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빨리 포드급을 배치해야만 했다.